많은 사람들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보는 만큼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본다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사물의 외형만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작가들은 작품에 있어서 개념을 먼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개념이 가려져 가지고 노동은 드러나지 않는데 저는 노동 그 자체가 개념이 되는 작업을 하고 싶고요. 그것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 앞으로의 저의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림 그리는 오원배입니다. 야, 너무 멋있네, 이 작업실. 천장 이 높이가 엄청난데. 네, 7m입니다. 야, 7m면 엄청난데. 그럼 여기는 들어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정년 퇴직 직전에 들어왔으니까 벌써 7년이 됐네요. 아, 7년 정도? 네네. 아, 야,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풍광도 있고, 야. 채광이 좋으니까 낮에는 불을 안 켜고 작업을 하거든요. 불을 안 켜고. 네, 그런데 전에는 늘 낮에도 불을 켜는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품이 되게 어두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 와서 작업한 이후에 작업이 조금은 밝아지지 않았나. 밝은 느낌으로. 예. 아. 근데 보통 사실 작가들을 보면 빛이 계속 바뀌니까 웬만하면 이제 창을 그렇죠. 거의 막고 막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북향입니다. 아, 그러니까 북향? 햇살이 여기 직접 이렇게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작업실들은 일부러 북향을 갖다가 그러니까 사실 원래 북향을 잘 사람들이 선택 안 그럴 하잖아요.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네네. 작가들한테는 괜찮구나 이런 게. 그렇죠. 그 작가들한테는 북향이어야 된다고 하는 아주 그런 소신이 있습니다. 엄청 이거 좋은 정보 같은데. 저 이런 사다리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건 원래 공산품인가요? 이런 것들이 특별히 제가 직접 공장에 가서 이런 형태로 주문 제작한 겁니다. 야, 선생님 여기 그럼 작업실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일단 제가 쓰는 재료들입니다. 주로 이제 안료들인데 안료는 제가 파리에서 갖고 온 안료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 작업을 프레임 있는 캔버스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워낙 작업이 크다 보니까 작품을 캔버스 작업으로 하기에는 이게 공간에 대한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천 위에다 작업을 갖다 하는데 그 천 위에 작업한 것들을 말아서 보관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캔버스 작업은 위층에 마치 이렇게 다락처럼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아요. 여기 너무 넓고 사실 여기서 자전거 타고 운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넓으니까. 그럼 선생님 요즘은 어떤 작업을 있는지. 제가 4월 9일부터 5월 말까지 갤러리 밈에서 하는 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할 작업들이 저기 꽃그림이거나 지금 이렇게 색깔 있는 작업들. 네네네. 그리고 저기 벽에 있는 저 큰 대형 작업들이 이번에 출품할 작품들입니다. 근데 이 작업도. 네네네. 그 갤러리 공간의 구조가 5층, 6층을 거쳐서 이렇게 작품을 걸 만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의식해서 제작한 그런 그러니까 그 전시 공간을 보고 네네네. 제작한. 야, 근데 이게 그러면 높이가 한 6m 되나요? 5m 50입니다. 5m 50. 네네네. 야, 가까이 다가오니까 더 임팩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진짜 그 갤러리 걸리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네요. 네. 그럼 이거 지금 재료가 안료입니다. 안료요? 네네. 사실 저는 이 안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파리 유학 시절부터 안료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파리에 유학하던 파리 국립미술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기본적 재료를 안료를 제공을 해줬는데 그 안료에다 린시드를 섞어서 유화에 효과를 내고 또 안료에다가 카파롤 바인더라고 하는 걸 섞어서 아크릴릭 효과를 내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안료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아예 있겠습니다. 재료를 직접 만드는 거네. 그렇죠. 안료 파우더에다가 거기다가 카파롤 바인더를 섞어가지고 그런데 이 재료가 빨리 건조한다 하는 것에 대한 매력이 있고 그리고 안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화면에 윤기가 있는 걸 싫어합니다. 아, 그 드라이하고 약간 매트한 예예예. 어. 그러고 어떻게 보면 안료가 갖고 있는 어떤 깊이감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걸 잘 이렇게 여지껏까지 그 컨트롤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료 작업이 저한테는 그 주 재료가 아닌가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공산품하고 좀 확실히 느낌 그렇죠.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튜브 물감은 거의 저는 안 쓰는 편입니다. 보조적 재료로 쓰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작업에 좀 차이가 있나요? 일단 색을 그 내는 데 있어서 공산품인 그 튜브에 있는 물감이 내지 못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료에서 오는 물성이라고 할까요? 그 물성이 갖고 있는 이를테면 붓질 같은 경우가 그 이런 그 튜브에 있는 물감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통해서 나는 어떤 진료적 어떤 효과 같은 것들도 충분히 난 이걸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는 것부터 바르는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이렇게 겪으면서 그야말로 쟁이가 하는 그런 그 어떤 맛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갖다가 충분히 느끼면서 작업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는 것 자체부터도 네네네. 작업 시작인 거잖아요. 네. 안료는 모든 물감에 그야말로 원석이나 다름없죠. 그거를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작가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그 재료에 대한 어떤 해석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떤 걸 좀 작업하신 거예요? 제가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가졌던 주제의식은 실존입니다. 그 현실 세계를 그 구성하고 있는 그 어떤 인간관계의 그 미묘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것이 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어떤 현실에서 보면은 팽배해 있는 어떤 갈등이나 그런 그 반목들이 공정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거를 갖게 하고 결과에 대한 그 승복도 주저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고장난 거울을 통해서 표현한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암담한 그런 현실이지만 그래도 저마다의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어떤 희망의 그 메타포가 저 위에 있는 하나의 그 여기서는 전 거인으로 대변되는 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인물의 어떤 형태를 띄었지만 그건 뭐 물질로도 대체될 수 있고 다양한 저마다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내용들을 담은 작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저울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화살표가 빠져가지고 저울의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게 오늘의 사회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럼 이런 도형 같은 거는 어떤 그런 예. 제가 그간에 줄곧 해왔던 작업의 연장선상이고 그리고 조금 다른 형태로 좀 바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하나의 저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제도. 네네네네. 네. 또 인간이 만들어놓은 어떤 제도이고 여기서 보면은 역원근적 그 표현이거든요. 위에가 강하고. 그렇죠. 근데 그 갤러리 밈의 공간의 그 구조의 특성은 6층에서도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맞아. 6층에서 볼 때는 정상적 원근이죠. 오. 5층에서 볼 때는 역원근이지만 이건 진짜 필히 갤러리 가서 봐야겠네. 그걸 의식했으니까 아마 그 갤러리에서 볼 때는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된 전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에타상도 그렇잖아요. 네네네. 어느 자리에서 보면 딱 정확하게 구도가 맞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선생님도 이제 그걸 그래서 또 이제 그걸 가변적으로 밑에 층에서 볼 때와 2층에서 볼 때 다른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 작업하면서 운동도 많이 됐겠어요.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네네, 하면서. 노가다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예전에는 또 어떤 작업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 한국에 와서의 그 개인전 때 보면 작품이 인간을 거의 이렇게 수성화시켜서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동물성을 그 강조하는 반인 반수 형태의 인물을 그렸었죠. 그러면서 점차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작품에 인간을 끌어들이면서 인간의 어떤 몸짓은 언어적 기능도 있고 또 심리적 기능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평이한 어떤 눈의 위치에서의 어떤 인간의 모습보다는 아주 극단적으로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거나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제스처들을 화면에 많이 끌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역동적인 그런 제스처를 갖고 작업을 갖다가 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그 작업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선생님이 이제 고민한 게 이제 실존적인 부분을 많이 고민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작업으로 나오지 않았었나. 실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고 작품으로 이렇게 옮기기까지는 많은 어떤 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할 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은 정말 프로파간다가 횡행하고 그 언론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 몇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한 어떤 실존은 어떤 인간의 그 폭력성 그런 거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절망적 어떤 상황에서 거기서 막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몸부림들 또는 아니면 실존에 저항하는 어떤 몸부림들 그런 내용들을 드로잉으로 이렇게 했던 작업이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약간 기록적인 부분에서 계속 어쨌든 그 드로잉을 하셨던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이제 끄집어내서 큰 본 작업들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저는 드로잉이라고 하는 걸 그 기록적 측면에서 무척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제가 의식하고 생각한 그런 드로잉뿐만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그냥 어떤 끄적이는 그 행위 자체도 저는 드로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대도 나도 모르게 그런 일련의 그 사건들이 드로잉으로 담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또 새로운 작업도 이번에 또 선보이는 이거는 진짜 좀 느낌이 또 달라요. 저는 이렇게 꽃을 아주 화사하게 그렇게는 잘 안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간 제가 꽃을 끌어들일 때는 네덜란드의 바니타스 회화처럼 꽃을 통해 가지고 삶의 어떤 유한함이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어떠한 의미에서 꽃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제가 그린 이 꽃은 우리가 흔히들 정물화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물화를 영어로 하면은 스틸 라이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직역하면은 생의 정지, 생의 침묵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프랑스어로는 나티오 모라고 해서 자연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 영어로 스틸 라이프라고 하는 거를 직역을 하면서 생명이 있는 꽃을 그렸는데 왜 그렇게 죽은 자연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물론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는 회화라고 하는 건 아무리 꽃보단 더 잘 그렸어도 여전히 일루전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렇게 나티우 모르라고 하거나 스틸 라이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정물화의 생명력을 갖다 더 불어넣을 수는 없나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작업을 시작을 한 건데 여기에서는 화면 바탕인 미러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미러지에는 감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저는 그러한 그 모습이 비춰지는 걸 갖고 스틸 라이프가 아니라 무빙 라이프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 의미를 갖다가 부여한 그런 그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이렇게 뒤에 비치니까 예, 계속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네네네.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네. 아, 이게 햇살을 받으면은 여기서 빛을 발하고 그래서 형태가 오히려 더 움직여지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런 빛을 직접 받으면 어떤 렌티큘러 효과도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 말하는 그 느낌의 그런 움직이는 예, 느낌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런 그 무빙 라이프라고 얘기를 갖다 한 거죠. 아, 저는 처음에 스틸이라 해가지고 이 스틸했다는 건가? 지금 시기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화사하게. 예. 이건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책 표지 아닌가요? 예, 책 표지입니다. 오. 고서입니다, 고서. 오. 어떤 건 1800년대의 고서도 있고 1900년대의 그 고서도 있고 그런데 약간 마법서 같은 느낌이네요. 제가 파리에 있을 적에 네네. 벼룩시장을 주말이면은 항상 찾고 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이 갖고 있는 책 표지에다가 아빈도 있고 그 장식이 그 자체만 갖고도 하나의 조형적으로 완벽한 그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약간의 리터치만 해도 이 책에 어떤 생명력을 더 부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 위에다가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양 같은데 약간 네네네. 리터칭 해가지고 선생님 옆에다 이제 이런 탈 같은 거. 네네네.
어떻게 보면 저기 큰 메인 작업에 있는 그런 느낌들이 사실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네. 책 표지이지만 제가 그 큰 작업에서 나왔던 어떤 기호적인 것들이 이 책 표지에 우선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간 설계도 같은 느낌. 아, 그렇습니다. 네네. 또 책 표지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느낌이 네네. 더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더 생긴 것 같아요. 예, 좀 더 앉아가지고 선생님 느낌을 한번 제가 제 방식으로 한번 좋습니다. 그리면서 네네. 얘기하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도시의 구획을 나누듯이 캔버스에서 구획을 나누는 게 면의 역할을 하고요. 색의 역할은 기쁨과 삶의 희망을 전달하고 그런 감정적인 걸 전달하게 되고요. 선의 역할은 어떤 생명력, 살아있음,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가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안에서의 요소라고 봐요. 평면 추상 작업을 하고 있는 박승순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네네. 저희 작업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우, 네. 네. 제가 여기 영은은 그때 예전에 미술관만 오고 작업실 공간 처음 왔거든요. 여기는 영은이 이제 개관 25주년이 됐는데요. 처음부터 레지던시를 시작한 국내 유일한 살인미술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지던시 작가가 1년에 한 25명에서 20명 정도 로테이션이 되면서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죠. 혹시 미술관 관계자세요? 저희가 가족처럼 우리 미술관 우리가 조금 더 아끼고 뭐 보완해 나가고 정말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생기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 도대체 얼마나 계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단기 작가로 10개월 들어왔는데 제 티타임 작가들이 외국에서 못 오시고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또 연기되고 하다가 제가 여기 지금 12년 차가 됐어요. 진짜요? 근데 이거는 그냥 누구나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쪽에서 보시면 이 방에 히스토리가 있는데 60세 이상 해외에서 거주를 오래 한 작가 아니면 해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작가님, 그래서 YAMP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좀 일조를 하고 또 젊은 작가와 아날로그 세대 작가가 무게 중심을 맞추면서 식구처럼 약간 멘토 느낌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한번 우리 공간 좀 소개시켜주면. 네네네. 저희 작업실은 청고가 5m 50이라서 이 방에 오면 굉장히 큰 작업만 하리라 했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방에서는 제가 이런 큰 그림들을 노상 그렸어요. 근데 이 공간에 제가 압도되면서 큰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저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점차 적응을 하면서 이제 이 공간을 자유롭게 요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이제 큰 공간도 안정되게 하는 거예요. 참 우습지 않아요? 나 이거 큰 거 그리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큰 공간을 간 이유가 큰 작업을 큰 작업을 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다는 거 저도 요상스럽게 느꼈어요. 그 반대로 말한다면 작가님 같은 경우는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큰 작업했던 사람인데. 네네. 공간이라는 자체가 나도 모르게 신체적으로 누르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추상 작업을 하고 있지만 추상 작업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신체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신체성이라면 지금 뭐 이렇게 그림들 앞에서 내가 작으니까 뭐 커 보여서 활동이 자유로운 어떤 행위의 작업이 나올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손바닥만한 그림은 내 몸이 폭 쌓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그림 그리기 어렵다는 게 나의 시야가 모든 장단점을 이 안에서 다 그렇죠,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작가의 작업실에서 주는 공간감도 우리 신체적인 거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제가 이 방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을 이제
또 블라인드도 치고 조금 방을 정리하면서 이제 내가 이 공간을 요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방이 편안해졌고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작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또 어떤 작업 하고 계시나요? 요즘에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극히 많은 선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작업들. 예. 오. 이거는 좀 아담한 사이즈죠. 그래도 한 50호, 50호 정도 맞죠? 두 개 되는데요. 개별적으로 다 하나씩 작품도 되고 두 개가 살짝 같이. 네, 해서 되는데 저는 수평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이 두 개가 모여서 수평을 이루는 구조가 거의 80%예요. 왜 나는 이런 수평 그림을 못 그릴까? 너무 안정적이지 못하고 성격이 불안정한 사람인가 또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되짚어 보니까 제가 파리에서 18년 정도 작업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80년대만 해도 천고가 높아서 수평의 그림보다는 수직의 그림들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주로 큰 수직 구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선호도가 수평인데 반대죠. 저는 그런 그림이 없어서 갤러리도 힘들어했고 저 스스로도 만들어내는데 다 실패했어요. 근간 한 2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수평을 그리는데 120호 정도는 돼요. 100호 수평은 저하고 비례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쌍으로 된 그림이 거의 대부분인 것이 있고요. 제 그림은 평면 추상이지만 색과 선과 면이 아주 뚜렷하게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화면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가, 과연 그 조화는 무엇인가, 결국 회화의 공간성을 찾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간성을 찾으면 무엇이냐? 살아 움직이는 걸 그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에스키스를 하고 빈 여백에서 막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의 연습. 네네. 네. 그래서 저의 신체적인 행위가 이 평면적이 위에 왔을 때 순간 어느 점인 에너지를 폭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선이 어떤 화면 안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고 선이 어떤 힘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 작업을 요즘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보면 우리가 이제 선생님 봤을 때 먼저 들어오는 건 색감들이 먼저 오잖아요. 네네. 색감들 오는데 상당히 조화로워야 되잖아요. 색면도 있지만 어느 색에 뭐가 붙어 있고 네네. 그런 느낌들 톤이랑 방금 말한 이 제스처들 이것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맞아요.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 위치가 정확하게 여기에 맞아 떨어야 되고 네. 이 색 위에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터치들 그다음에 뭐 어떤 또 이런 넘기는 이런 부분들 네. 같이 다 생각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곡선이 들어가고 어디엔 집합적으로 선이 있고 어디에는 뭐 강한 선이 들어갈 건지를 제가 사실 이렇게 서가지고서 막 제스처 연습합니다. 뒤에서 보면 누가 연기자가 아니 네, 그 그래서 연주자가 제 몸이 하나의 붓이 되어서 여기에 가는 것이지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림은 나의 몸인 붓을 통해서 그려질 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의 시기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컬러가 잘 보이는 것들은 사실 전에 유화를 많이 사용했지만 그 아크릴의 투명하고 가볍고 경쾌하고 밝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 작품은 아크릴을 사용하고 라인은 유화의 튜브를 직접 짜면서 그린 작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가 저는 처음 이거 아크릴인지 모르고 유화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화도 충분하게 다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느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레이어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거는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는 공간이 또 존재해요. 그쵸.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회화의 공간성 때문에 제가 이런 숨구멍을 주기 위해서 여러 번 쌓고 작가님도 그 작업을 하시지만 그 마티에르라는 거는 잘못 올라가면 굉장히 지저분하면서 탁해지죠. 네. 네. 텁텁해지잖아요. 맞아. 그래서 최대한의 정도까지만 사용하지 제 그림이 뭐 질감을 위주로 하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감도를 제가 공간성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런 색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보면 야 오묘하고 강한 어떤 느낌들이 딱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색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는 제가 공부한 곳이 인상주의가 시작되었던 파리이기도 하지만 빛을 공부하면 색이 보여요. 그렇죠. 어둠 속에서의 어두운 색,
밝음 속에서의 밝은 색. 저의 또 선생님 말씀이 그림은 네가 잘하는 것만 잘 살리면 된다. 남의 거 뭐 귀동냥 하고 이래가지고 따라가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칼날 쓰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라 무게감 있는 게 멋진 거야 막 이랬는데 점점 많이 살아보니 아름다움의 개념이 저와 함께 변하는 거예요. 뭐 어느 때에는 단순한 게, 뭐 어떤 때는 복잡한 게, 어떤 때는 뭐 개념적이고 뭐 분석적이고. 근데 사람은 이렇게 해서 지금은 박승순의 추상화하면 색과 선과 면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결국 도시에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번에 단어를 만들었어요. 문장. 박승순은 선율 추상이다. 살아있는 생명감이 있어야 결국 아름다운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구상을 그리니까 인물을 그리는 작가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추상하시는 분한테 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과연 어떤 대상을 생각하면서 그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어떤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건지 좀 그게 궁금했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항상 우리는 왜, 무엇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저도 수없이 매일매일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진솔하게 나를 훑어보니 나는 항상 도시에 살았어요. 그러면 도시에서에 있는 나는 어디에 무엇일까? 너무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거대한 빌딩 숲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도시의 건축 양식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도시의 건축은 딱 보면 수평과 수직이에요. 제가 오래 살았던 파리는 모든 건축이 낮으면서 수평의 구도로 안정감을 주었고, 한국은 발전하면서 점점 하루하루 높이 올라가는 수직의 건축 양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화면 안에 일단 건축의 정사각형, 직사각형의 구조를 이루고요. 빌딩 하나가 이렇게 면으로 확장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내가 건축물 숲 속에서 살아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거를 색으로 표현하면서 즐거워, 기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선들의 이야기는 마구잡이로 한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사실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서 어렸을 때는 끄적거리던 이 선들은 무엇인가 나무를 그려도 자연스럽게 끄적거려졌는데, 우리가 이제 미술이라는 걸, 그림을, 기술도 생각도 배우면서 이 선은 너무 세, 지워야 돼. 자꾸 수정을 하면서 마음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머리로 그림을 시작하는 의식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는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림도 많이 봤거든요. 나의 작업에 서는 지식이 필요 없어요. 내 마음으로 움직이는 무의식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저는 이 행위도 하고, 어렸을 때 무의식을 어쩌면 재현하기 위해서 막 땀도 내면서 막 10번 했다가 틀리면 다시 나이프로 다 긁어내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런데 사실 틀려서 걷어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원근법처럼 공간을 주기 위해서 살리고, 여기 두께를 주기 위해서 또 다시 긋고. 그래서 제 그림의 선은 어떻게 보면 학식적으로는 무식의 세계, 의식의 세계를 많이 표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피카소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가장 어린애다운 그림을 딱 그렸을 때 이제 됐다. 남들이 봤을 때 나도 그리겠네. 맞아. 그게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거를 그리겠네 하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주기까지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순수한 동심으로 가기 위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런 걸 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은 작업의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가진 거를 버리는 게 나의 숙제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하나씩 다 벗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그래서 제 그림을 보시면 평범해요. 저는 그 평범한 것을 굉장히 잘된 그림이라고 봐요. 저는 자연스러워.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평범하게 그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하면 뭔가 튀어야 되고 막 유혹도 해야 되는데 너무 안정적이고 있을 게 다 있고 화면 안에서 지켜질 룰들이 다 있는데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리는 게 제일 어렵죠. 어려워요. 그게 평범해요. 균형을 잡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제 그림은 평범해요. 근데 그건 제가 저한테 주는 칭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명화다 뭐 이런 건 없지만 진솔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옷도 너무나
잘 어울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화일체 같이. 그래요? 오늘 우리 선생님 그러니까 깔맞춤. 했어요. 아니 또그 영은도 네. 오늘 보니까 녹색이 쫙 펼쳐 있더라고. 네, 네. 우리가 꼭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오늘도 선생님하고 저하고 한 폭의 그림을 이 방에서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정답이 없는 길을 우리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가기에는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지침도 있고 쉬어가는데 그것을 예전에는 지식이 채워져야 내가 그 다음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따뜻한 위로, 자연이 주는 치유, 그런 게 모든 게 그냥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게 작가가 행복한 길인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있는 이 그 작업들은 또 뭐 어떤 거예요? 여기 있는 작업은 이제 제가 콜라주 작업을 제가 하는데 저 콜라주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제 콜라주의 장점은 레이어 이런 걸 떠나서 모든 거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을 하다 보면 어떤 대상을 변형시킬 수 있고 뭐 피카소처럼 과장을 시킬 수 있고 단순화를 시키는데 작가에게는 정말 단순화의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생각을 한 화면에 다 쏟으면 그 다음에 그림 안 그릴 거예요. 근데 작가의 욕심은 뭐 많은 거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저의 마음을 조금 훈련시키는 과정에 저는 한 번씩 콜라주를 꼭 넣어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화면 안에서 색으로 칠할 수 있는데 박승숙 왜 이거를 종이에 칠해가지고 이걸 풀로 붙이고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종이는 딱 맞추어서 조립을 해보면 한 번에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색깔 또 안 칠해도 되잖아. 그렇죠. 그냥 너무 기쁜 거야. 뭔가 우리 이렇게 색 이렇게 맞추는 쫙 것처럼. 맞추고 색상표 맞추는 거. 놀이처럼 하면서 이 톤이 너무 잘 맞아. 그럼 오케이. 그래서 너무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그다음 또 잘라서 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은 노란색을 공통 분모로 해서 선 작업은 실크 스크린이에요. 붓이 아니고. 야, 또 이런 느낌이 있구나. 세 개가 나름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죠? 사인도 옆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들고 가면 돼요, 제가. 네네, 들고 가시면 돼요. 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 지금 아까 그 선 연습을 많이 하시네요. 여기. 그리고 이제 짧은 시간에 뭐 작업을 하고 싶을 때, 그치, 네. 빨리 그래서 결과물을 빨리 좀 보고. 결과물을 볼 수 있고, 제가 이런 콜라주 작업도 많이 하고 즐기다 보니까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콜라주만 붙일 게 아니라 이런 나무 같은 것도 붙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이 선 위에 면을 얹히는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보시게 될 작품들이 이런 식으로 또 제작된 게 있습니다. 콜라주가 올라가는 부분은 살짝 입체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단순함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그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안 그렸기 때문에 콜라주도 돋보이면서 아, 다른 회화적인 요소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나무를 베니아판을 신문지에 붙여서 거기에 다시 재소칠을 해서 컬러를 입혀서 사이즈에 맞게 부착을 해서 과감한 시도를 해보자. 꼭 그림은 붓으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확장성 있게 콜라주를 마구마구 그려가고 있는 작업인데요. 네네네. 이거는 콜라주의 면으로 인해서 면을 확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선보다 지금은 이제 면의 좀 더 위주. 명확한 면들이. 네, 네. 그래서 면으로 인한 공간감을 좀 살려보자. 그래서 여기서는 선이 소재의 역할을 하고 면이 주제가 되는 그림은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출발점이 다른 것이지 요소는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품이 무한히 안 할 것 같아도 또 하고 하는 거는 출발점을 제가 자꾸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하면서 나름 조금 다른 작업이 진행되면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 작업이 상당히 많은 레이어가 있잖아요. 네. 그 레이어에서 우리가 보면 사실 평면이지만 이게 입체적으로 보면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네.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작업 안에 있는 부분들 더 끄집어서 이거를 네. 앞에 내느냐 네. 아니면 이거 뒤에 내느냐 맞아요. 이거에 따라 좀 느낌이 좀 달라지는 맞아요. 거고. 제가 익숙해진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 작품이 익숙해지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선이 너무 작품이 좋다가도 내가 그게 한 20장, 30장 그려서 너무 그림에 내가 익숙해지면 다른 데로 옮겨 앉고 싶어요. 뭐 얘네도 당연히 좋지만
완전 엉뚱한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또 다른 출발점으로 가는 거라 제가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그 방향성이잖아요. 네네. 작가로서 네. 그 방향성을 잘 잡는 네, 거에서 네. 내가 네.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궁무진 즐거워요. 즐겁고 제 남은 시간을 이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옷을 하나씩 벗어버리는 그 통쾌함. 그동안 옷을 많이 껴입으셨나 봐요. 많이 입었죠. 왜냐하면 어려서는 부모님 기대에 또 반항의 시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학의 시기에서의 책임감. 선생님 그런 얘기는 우리가 좀 더 이따가, 깊게 들어가서 네, 하면 좋을 것 그렇게 같아요. 알겠습니다. 앉아서. 그리고 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좀 재료를 가지고 네. 선생님 얼굴도 제가 좀 그리면서 정말? 네. 주진 않을 거예요. 한국 미술사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금강산이었는데 분단 이후에 아무도 안 그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금강산을 다시 현대미술로 불러내야 되겠다. 금강산은 휴전선이라는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역사다. 금강산을 그리는 작가 신장식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멀리서도 여기가 예사롭지 않은데 선생님 예. 작업실이었네. 작업실 집을 지을 때 네네. 넝쿨을 심으려고 계획을 오.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실과 집이니까 네네. 구조는 단순하게 하고 네네네. 외벽에는 노출 콘크리트 위에 아무 장식을 안 했죠. 근데 이게 한 10년 지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잘 커가지고 그럼 들어오신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여기? 거의 30년 다 돼가죠. 어쩐지 이게 단시간에 될 수가 없는데 네. 지금이 제일 멋있을 때입니다. 아, 이렇게 잘 푸른 맞춰왔네요. 기운이. 네. 아유, 예. 너무 좋아요. 안에도 너무 궁금하네요. 예, 그러시죠. 들어가시죠. 네네네네. 야, 저 이 안에는 또 밖에하고 느낌이 예. 완전히 다르네요. 그림 그리는 것, 또 완성된 작품 보관하는 것, 그다음에 책이나 기타 도구들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습니다. 여기만 봤을 때는 그 네. 약간 어디 그 연구실 느낌이 나요. 예. 저 안에 들어가면 또 이것저것 또 많을 것 같은 느낌. 예. 주로 회하니까 이 장을 제가 나무로 다 짰습니다. 네네네네. 짜서 목록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장부도 있고 그래서 네네. 이 안에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야 이거는 제 작업실은 프레스기가 있죠. 오, 이렇게. 근데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오래됐습니다. 네. 이게 90년대 초에 장만했던 와. 거죠. 저는 목판을 하니까 음. 이 원래 철 베드인데 나무로 베드를 제가 만들었어요. 따로. 예. 그렇지 이게 원래 다 예. 철원에 있는데. 철 베드가 필요 없으니까 더 길게 크게 여기에 맞춰가지고 작은 판화 작품 이걸로 찍고 있습니다. 근데 야 이게 예. 40년의 손때가. 예. 예. 그리고 진짜 달라. 보통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예, 예. 저기도 약간 뭐 이렇게 예. 자산 같은 느낌의 작품도 있고. 저거는 제가 이제 한지를 이용해서 입체 작품 했었거든요. 어쨌든 작업실 지키고 있는. 예, 예. 근데 요즘에는 뭐 입체는 거의 하지 않은데. 그럼 선생님 요즘은 어떤 작업 하시고 계세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저 회화 위주로 음. 작품을 많이 하고 있죠. 가끔 판화도 하긴 하는데. 네네네네. 혹시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산인가요? 예, 이쪽은 금강산. 네. 여기는 설악산에서 본 금강산입니다. 요 근래는 금강산을 직접 못 가니까. 그렇죠. 예, 물론 금강산을 제가 한 10년간 11번이나 갔었고 또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작품을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백두대간이니까 금강산에서 조금 내려오면 휴전설이고 조금 내려오면 설악산이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설악산에서 금강산까지 백두대간의 맥은 다 통하고 있는 거죠. 소청 전망대에서 보면
저기가 금강산입니다. 아 저기 예. 멀리 있는 산. 멀리 있는 산이 금강산이고 네네. 신선대부터 시작해서 공룡능선 그다음에 멀리 금강산까지 보이죠. 네네네. 금강산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것이 우리 산하 속에 섬에 들어 있으니까 그걸 같이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이 소청까지 올라갔었죠. 아 직접 올라가셔가지고. 예, 스케치하고. 그럼 이건 거의 진경산수. 예, 그렇죠. 제 네네. 그림은 뭐 주로 다 실경을 스케치를 해서 제 스타일로 그리는 거리니까 그러면 산에 자주 올라가셔야겠네요. 체력이 체력이 문제입니다. 아, 그런가요? 젊었을 때는 네네. 잘 올라갔는데 아 네네네. 어쨌든 그래도 그림 그리기 위해서 가는 산행은 일반 등산하러 가는 산행이랑 좀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금강산 관광 시절에 첫 번째로 가볼 수 있었던 곳이 여기가 만물상입니다. 만물상.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사진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직접 딱 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아무래도 뭐 사진보다 훨씬 웅장하죠. 어. 그다음에 생동감이 바로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근데 저는 뭐 이 금강산을 뭐 이상화해서 완전히 별 세계에 있는 그런 거라고 처음에 인식이 그랬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이게 역시 우리 산하다. 그러면은 그 금강산의 그 전시를 그 전에는 아직 못 보고 이제 자료로서 그렇죠. 자료로 연구해서 뭐 조선시대 겸재 선생님 그림부터 민화나 소정 선생 그림까지 연구해서 93년에 아마 표화랑에서 금강산 특별전을 열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금강산 그림을 새롭게 그려본 겁니다. 아, 어떻게 보면 약간 예, 우리 예. 동양에 보면 관념삼수. 예, 관념산수죠. 네. 근데 이제 98년에 정재영 씨가 소 1000마리 이북에 몰고 가면서 금강산 관광이 실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첫 번째가 금강호를 타고 동해항에서 북한 장정항으로 한 1000여 명 정도가 첫 번째 답사를 갔었죠. 저도 그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 첫 번째 답사 때. 오. 어떻게 보면 예. 사실은 그 금강산을 보기 전에 먼저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딱 가서 직접 봤잖아요. 예. 그럼 아무래도 좀 전체적인 그 그림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금강산을 가기 전에는 자료와 이런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런다. 실제 가서는 수많은 스케치를 했으니까 그 스케치가 더 우선이 되었죠. 아. 그래서 훨씬 더 진경산수에 가까워진 거죠. 더 사실적으로. 훨씬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 전에 표현적인 뿌리기 같은 게 사실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잔잔해졌어요. 아. 없어진 건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도 막 붉은 아. 색을 뿌리고 하는데 훨씬 잔잔하게 변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관념적인 산수를 그릴 때는 선생님 감정들이 더 들어오잖아. 예, 훨씬 예. 더 그러니까 그런 더 제스처. 강하게 그렇죠. 들어갔었죠. 근데 이제 실경을 딱 보다 보면 예. 감정을 자연스럽게 싹 살아들고 이 느낌들이 오는 이제 거니까. 그 감정과 이 형상이 만나서 이거 좀 약간 잔잔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사실적으로 가면 표현적인 요소가 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죠. 뭐 컬러는 더 화려하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실경 스케치를 가는 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실제 볼 때는 그 한 대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그쵸.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그 뒤와 옆과 바람과 냄새와 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오감을 다 쓰는. 그럼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산봉우리 하나가 아니라 그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이 봉우리가 어떻다는 걸 알게 되버리죠. 그렇죠. 입체적으로. 이제 예, 알수 있어요. 사진 보고는 그런 걸 모릅니다. 맞아요, 알 수가 맞아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그림 경우에도 만물상의 봄의 생동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당히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상팔담에서 바라본 천화대. 여기 배쭉배쭉한 봉우리가 이름이 천화대입니다. 아. 천화대. 그러니까 예. 하늘에 핀 꽃. 아. 실제 이 그림은 바로 앞에 이렇게 보이는 씬만 그린 게 아니라 좌측부터 우측까지 아. 예, 파노라마로. 파노라마로 스케치를 해서 그린 그림이죠. 아.
참 재밌는 게 설악산에도 천화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공릉선 아래쪽에 그 삐죽한 바위들의 모습이 금강산 천화대랑 비견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그 이름도 뭐 금강산 천화대를 참고해서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웅장한 모습을 어떻게든 담아보려고 애를 쓴 작품이죠. 근데 색감도 그렇지만 예, 이런 예. 지금 이 느낌 자체가 예, 예. 상당히 좀 독특해요. 예, 제 작업은 네네. 이제 캔버스 위에 네네. 이렇게 질감이 보이시죠? 네네네. 이 한지를 아. 한 겁니다. 한지 원료를 가지고 네네. 캔버스 위에 두드려서 편 다음에 물을 빼서 말리면 자연스러운 이런 질감이 생깁니다. 네네. 그래서 한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물감도 오일 컬러, 유화 물감은 안 어울리죠. 저기에. 그래서 아크릴 컬러, 수용성인 아크릴 컬러를 사용해서 그 위에 그려주고. 그래서 그런가 약간 느낌이 분명히 이거는 재료가 내가 봤을 때는 생화 재료인데 예. 약간 동양적인 느낌이 났던 예, 이유가 예.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밑으로 스며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 그림 내용 자체가 뭐 금강산이고 이러니까 동양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느낌이 나지만 예. 터치나 이런 건 약간 서양적이잖아요. 예, 예. 색감도 그렇고 그래서 더 이게 약간 저는 좀 더 생동감 있게 느껴져요. 예, 진짜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안 가봤지만 예. 진짜 제가 현재 앞에 있는 느낌 이런 또 예. 질감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냥 매끈한 그런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질감이 우리 산하의 풍경이랑 이미지랑 어울리니까. 아,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림에 보면 컬러가 실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과장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산하를 그리는 거니까 철저하게 여기는 오방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아, 어두운 부분의 형태를 잡을 때는 청색이죠. 네네네. 저는 우리 산하의 독특한 그런 느낌을 오방색에 결합을 해서 청색으로 바탕을 줬었습니다. 그다음에 노랑, 빨강, 파랑 세 가지가 이 어울리면서 이 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 녹색도 들어가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오방색의 색조를 가지고 더 강조하면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또 좀 더 우리가 더 단청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우리 단청이 오방색으로 그려져 그러니까 있으니까. 우리 감성에는 훨씬 더 예, 익숙한 예. 감성이죠. 우리의 이 색채적 정서가 그대로 이 회화 안에서 구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색감 안에서도 미미한 변화가 있어서 사실 계절이 나오잖아요 또. 아 그럼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뭐 이 그림만 보더라도 위에 그림은 봄에 그렇지, 그렇지. 새싹이 피어나가는 노란색 연두빛의 어떤 생동감. 지금 시절 같은. 지금 딱 지금이죠. 그 푸른 하늘에. 그렇지. 근데 밑에 그림은 보면 이제 가을에 그렇지. 단풍이 들기 시작. 아무래도 단풍은 이제 노란색, 붉은색이 오방색 두 가지 색깔이 더 강조되고 뭐 계절마다 그 오방색의 조합이 네네. 다르게 어느 쪽에 표현- 더 많이 그럼요. 투자되냐에 따라 예. 계절도 나오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섞어서 색깔이 복잡해지는데 음. 조금 더 오리지널 오방색의 색감을 더 살리면서 조화를 이루내는 게 제 그림에서의 핵심이죠. 그렇죠. 예,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이 금강산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밑작업을 시작한 건가요? 예, 뭐 이 캔버스 위에 종이로 하는 작업은 금강산 이전 주제였던 아리랑 시리즈부터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예전 작업. 예. 그래서 한지를 올리고 먹이나 아크릴 작업하는 게 제 기본 스타일이었었죠. 예.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러니까 주제가 이제 선생님 자체는 이제 전공은 서양화였는데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그러니까 예. 그런 느낌들의 걸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89년에 첫 개인전을 했었는데 그때 작업의 테마가 아리랑이었거든요. 아리랑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저는 그 아리랑 고개. 예, 맞습니다. 아리랑 고개야. 네네. 그 뜻이 뭐냐? 그 학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아리랑은 우리 민요인데 아리랑 해서 뭐 알령설, 뭐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왔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메아리 그럼 또 아리랑이니까 뭐 산노래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그냥 우리 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맞아, 우리 맞아. 노래 아닙니까? 네네네. 테마를 아리랑으로 한 거는 우리의 아름다움을 현대미술로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서울 올림픽 할 때 미술 총괄부 역할을 하면서 올림픽 개회식, 폐회식은 전 세계에 우리 문화를 보여주는 기회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런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또 보여주자 해서 거기에 들어간 미술의 어떤 구체화하는 작업을 제가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올림픽 폐회식의 마지막 작품이 안녕이라는 작품이 네네네.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에 이제 청사초롱을 흔들었거든요. 네네네네. 여기 포스터에 보면 아. 여기 청사초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거 약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예. 폐식에 이 초롱을 흔들었는데 네네네네. 그 모습이 하도 아름다워서 제가 목판화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그 이게. 느낌으로. 근데 이 작품이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 받을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으로 하면 그 네. 퍼포먼스를 예. 회화로 이렇게 딱 하신. 그렇죠. 이제 네. 뭐 어쨌든 그 일을 하면서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작품으로 저절로 나온 거죠. 아니 그런 선생님을 제가 만나도 또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야, 아니 왜냐면 예. 사실은 그 우리 88년 올림픽은 예. 우리나라의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 교도보일 예.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전 세계인한테 한국을 알렸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뭐 한 역할을 했다는 게 저도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하고 우리의 아름다움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현대미술로 더 구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많이 깊어졌죠. 그 뭐 청사초롱 작품뿐만 아니라 촛불 작품이라든지 또 여러 종류의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 이게 그 촛불 작업. 예, 그렇죠. 뭐 청사초롱이 모이듯이 촛불이 모여 있는 어떻게 보면 사실 촛불 집회 온전해요. 예. 야, 이거 딱 보니까. 근데 이 작품은 네네. 1992년이에요. 그러니까 92년이니까 우리가 예. 2008년에 예, 그때 촛불 집회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여기 작품에 보면 이 은색으로 이렇게 사각면이 있는데 광화문 교보 앞에 컨테이너 앞에 촛불 옛날에 그 명박산성. 예, 명박산성. 이미 예견을 하셨네. 촛불이라는 건 어떤 염원을 담고 그럼요. 사실 그런 예, 거였잖아. 기원을 그럼요. 담고. 네. 우리가 결혼할 때 네네. 양가 어머니께서 촛불부터 켜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네. 중요한 거죠. 네네. 이 장소에 경건하게 정화하고 맑게 하고 마음을 한 군데 모으고 뭐 그게 촛불을 켜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작품 제목도 아리랑 기원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름이 기원이라서. 예, 그렇습니까? 네네네. 뭔가 더 친근감이 가네요. 예. 우리의 아름다움을 현대미술로 하는 작업이 이런 작은 청사초롱 촛불에서 소나무, 별자리, 그 다음에 우리의 산하에서 모든 게 나오니까.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진짜 너무 할 얘기 너무 많을 것 같아. 예. 이러면 좀 더 앉아서 예. 제가 그러시죠. 선생님 얼굴대로 한 번씩 그려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현대미술로 새한국화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 주제는 정서가 아니라 깨달음이 돼야 되고 대상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형태를 빌려서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틀리게 그려야 돼. 틀리게 그리는 게 잘 그리는 것이다. 한 발 더 나가면 틀리게 잘 그려야 된다. 그럼 자기 스타일이 나온다. 그림 그리는 김선두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네네네. 네.
어이구,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네. 건물들이 깨끗하던데. 제가 작년에 정년하고 작업을 좀 더 잘해보려고 새로 지었습니다. 아, 새로 지으신 거야? 네, 예. 아, 그러면은 아예 지을 때 선생님이 직접 이거 다 이런 계획을 좀 짜셔가지고. 예. 제가 또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아. 이제 주로 작업 구성하고 뭐 사색하는 공간. 좀 노는 공간이고 주로 작업은 저쪽하고 음. 요 테이블에서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수목 작업은 세워놓고 하면 좀 불편하거든요. 딱 종이 깔아놓고 목 작업을 주로 하고 아, 또 그렇죠. 이렇게 담요 깔아놓고. 네네네. 네네네. 지금 보니까 또 작업도 이렇게 네네네. 세워가지고 하는 작업도 있고. 네. 한국화도 저기 합판에다가 붙여가지고 이 작업하는 게 또 칠할 때는 좋아요. 색칠을 할 때. 색칠할 때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뭐 구사하는 기법은 장지 기법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종이. 예. 네. 장지 네. 이게 장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지 또 닭지, 장지, 순지 이건 사실 같은 종이거든요. 네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어.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장지를 제일 좋아해요. 이름으로. 그럼 장지가 명칭으로. 약간 뭐 두꺼운 한지, 아니, 어떤 의미냐 그러면 장할 장자거든요. 장알장. 예, 그러니까 좋은 종이라는 의미예요. 아, 네네네. 예, 장한 종이 네네네. 그런 거니까. 아. 그래서 종이 위에서 이루어지는 기법이 장지 기법인 거죠. 아, 예, 그림의 재료 기법이 접착제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화냐, 뭐 그렇죠, 아크릴이냐. 네. 그러니까 우리 동양화는 이제 접착제가 악유죠. 네네네. 그런데 장지 기법은 종이를 가지고 기법으로 분류한 거죠. 어.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음. 저희 은사이신 그 이종상 선생님이 그걸 이렇게 명명을 하셨는데 그게 70년대 초에. 근데 이게 보면은 장지가 굉장히 진짜 좋아요. 즐기면서 먹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거를 배접해서 딱 하면은 정말 가죽 같아요. 아, 이 그림이 이제 보면은 그 지지 않는 꽃이라는 거거든요. 요 지금 아직 뒤에. 예, 근데 이거는 지금 다 그려놓고 다시 한번 뭉갠 거예요. 지금 화분으로 여러 번 덮었거든요. 네네네. 그 지금 약간 얘를 말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전에 이걸 해놓은 건데 네네. 이러면 악교라는 게 시간 지나면 굉장히 그 탄화막이 조금 생겨서 잘 안 벗겨져요. 어. 그래서 이제 다음 기법은 여기에 옅은 먹을 여러 번 바른 다음에 닦아내려고 그래요. 가재수건으로 팍팍 닦아내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느 정도 여기 있어요. 아. 그럼 이게 먹이 스며가지고 약간 그 해벽 같은 느낌이. 그걸 여러 번 반복해도 얘가 견뎌요. 종이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장지를 보면서 정말 모든 걸 이렇게 포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어머님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이정도 선생님은 장지기법에 깃든 철학은 간영의 미학이다. 또 용서의 미학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그리다가 이렇게 찍 흘러도 네네. 한번 싹 닦아내면 어. 표도 안 나요. 그래서 화가의 실수를 용서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즐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즐기면서 포근하고 또 좋은 장지는 윤기까지 나요. 거기다가 이제 먹 그리거나 채제가면 아주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수묵화 같은 경우는 중첩이 안 되고 한 번에 뭐 농담 조절해서 딱 끝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시간성이 좀 드러나거든요. 고조장단이 있고 하듯이 어떤 건 빠르고 느리고 하면서 그런 음악적인 요소가 있어요. 사실은 수묵화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세계 중첩에서 오는 깊이는 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묵으로 해놓고 여러 번 바탕을 한 30-40분 오려요. 옅은 먹으로. 그러면 그 깊이와 시간 속에서 오는 핵의 어떤 생동감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더 아름답게 보이죠. 그러니까 힘차면서 깊이가 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게 장지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의 어떤 스토리가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레이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우리 뭐 아까 말한 뭐 캔버스에 뭐 아크릴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사실 위에 이런 건데 떠 있죠. 네, 사진 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정말 종이 얇은데 그 안에 모든 거를 담아내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깊이라는 거 관계가 많아요. 장지기법은. 요게 칠하면은 종이는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뒤에 보면 베어 있는 게 나와요. 먹이 베어서 나오고 일합지에다 그리면은 이게 앞에 그린 건지 뒤에 그린지 헷갈릴 정도.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뒤집어서 맞고 배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하나가 돼버리는 거지. 안료와 종이가. 그러니까 투과성이 엄청나게 있어 버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동양 사상, 그 자연과 나의 거리를 두지 않고 자연과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철학이 재료기법이 그렇게도 스미죠. 이 경우도 보면 완성된 작품인데 네네네.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례적인 뭐 그런 거지만 요건 여러 번 칠했고요. 아, 이 배경. 하늘은 네네네. 먹으로. 그다음에 여기도 여러 번 칠한 겁니다. 옅은 먹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하얀 건데 요건 10개 여러 번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와 이 느낌이. 예. 그래서 연하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사실은. 음. 목이 약간 진했다가 약간 어는 장지기법은 그렇게 여러 번 중첩해서 오기 때문에 깊이를 내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을 담는 거네요. 그렇죠. 점점 이런 예, 것들을. 시간을 담그는 거, 긴장 어, 어. 담그듯이. 어. 예. 그다음에 요 뒤에 보면은 사실 산수화인데 네네네. 색을 내는데 몇 번 칠해서 딱 내는 게 아니라 옅은 거를 여러 번 발라서 색이 집적되는 느낌. 이 색도 한 2-30번 바른 거거든요. 이 예, 자체적으로. 예. 그런데 빨갛게 바른 건 또 맛이 달라요. 바로 한 번에 바른 거. 색이 이제 점점 이렇게 중첩되면서 나오는 그런 색이라 좀 더 깊이 있는 색이 좀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으로 자주 비유하는데 거죠.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그 묵은 김치 있잖아요. 예. 전라도에 네네네네. 묵은 김치 같은 딱 그 맛하고 똑같아요. 오. 맵긴 한데 화끈거리지는 않은. 은은한 맛. 예. 음. 근데 이게 탁 튀어나와요, 의산. 일단 이게 원색이니까 탁 튀어나오는데 또 쫙 보면 약간 물러난 느낌이 있어. 중첩에서 칠했기 때문에 살짝 물러난 느낌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가능한 거는 여기에 분체라고 그래서 가루채색인데 네네. 고령토라든지 조개가루, 호분에다가 강물성 안료를 이렇게 고온에서 합성한 거거든요. 그걸 빵개 분체예요. 그래서 입자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입자가 있었을 때 이게 쌓는 작업이 더 효과가 더 잘 나타나요. 아주 그 밀가루처럼 고운 것보다는 약간 현미처럼 좀 거칠거칠한 게 쌓는 작업에는 그 효과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미술은 재료기법도 컨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컨셉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또 재료를 선택하는 게 현대미술이거든요. 그러면 이 장지기법으로 했을 때 정말 맞는 컨셉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전체가 어떻게 빠릿해요. 번거롭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또 얻는 맛이 쏠쏠해서 이게 뭐 번거롭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뭐 약간 냉면집 온 것 같기도 하고. 왜 이게 맞냐 그러면 물감 하나 타가지고 네. 이렇게 여러 번 칠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편하죠, 여기. 네네. 붓이. 맞지. 붓을 칠할 때 채색붓이 있어요, 동양화도. 짧은 게 있죠. 이게 채색붓이에요. 좀 짧죠. 예. 이게 짧은 건가? 아니 이게 짧은? 이게 짧은 거. 채색 붓은 예. 더 긴 거는 그러면 약간 선붓이죠. 이제 이제 이런 게 선붓이죠, 사실. 선부. 네, 아, 차이가 확 나죠. 긴 거. 그러니까 우리 서예할 때. 그렇죠. 근데 저는 요것도 쓰지만 주로 요걸 많이 써요. 그럼 어떻게 이걸로 채색을 하신다고? 예. 동양화붓이 재밌는 게 이걸로 이렇게 칠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네. 약간 옆으로 눌러서 칠하면 평붓이 되고 여기 좁은 부분 있잖아요. 이거 세워서 그쵸, 이렇게 그쵸. 칠하면은 또 선붓이 선붓이 되고. 되고. 많아요, 기능이. 근데 이게 사실 네. 그 정도의 스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붓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어떤 스킬. 네. 그러니까 수묵화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양화의 미학에 무기오체 해가지고 먹에는 5가지 색이 있다. 먹 안에서 색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잘 구사를 해야 된다는 그쵸, 거죠. 그쵸, 농담이나 이런 맞아. 것들을. 그거 어렵다잖아요. 예. 그런데 네. 그게 먹에 있겠어요? 먹에는 하나도 없어요. 붓으로. 그렇죠. 이 그치. 운필에. 그리고 또 그 강약 조절하면서. 그렇죠. 이 붓에 있죠. 이걸 잘 쓰면 얼마든지 이제 세워서 뉘어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붓을 갖고 놀아야 그림을 잘 할 수 있는. 예, 그 미학이 그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고조장단에 그 리듬이 있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근데 네. 그걸 자꾸 붓을 바꾸면 그 리듬이 깨지잖아요. 그렇지. 이거 한 붓으로 다 한 거거든요. 붓 하나로. 붓으로. 예.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해서 팍
탁 눌러가지고 이렇게 치고 얘할 때는 딱 세워서 이렇게 긋고 그 리듬 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작업할 때도 재밌었겠네요. 아주 요거는 재밌죠, 칠 때. 제가 그리는 그 채색화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도 채색화로 그려놓고 수묵화로 한번 먹여보자. 그것도 재밌겠다. 그러니까 수묵화의 어떤 그런 거를 좀 넓히는 의미에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밑그림을 그려놨지만 그리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칠 거예요. 이렇게 딱딱 마지막에 핵을 살려서 네네. 요 먹을 여러 가지 색깔을 좀 섞어서 요 자체에서 변화를 줘가지고 딱 치는 거죠. 이렇게 컬러로 된 거를 수묵화전에 내기도 해요. 일부러. 수묵화가 그 먹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다. 수묵화의 어떤 새로운 실험으로.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실험을 하면 오히려 동양화가 브루오션이다. 새로운 어떤 그림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그리고 옛날에 내가 이제 일랑 이종성 선생님 밑에서 교과서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실리는 우리 작가들 그림에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는 나름대로 그림 안에서 전통과 현대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윤 선생님 그림 보면 그런 게 좀 있더라고. 아, 네. 손으로 이렇게 치면서 하는 건데 그게 구륵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구륵진체법. 근데 약간 손맛 살리고 그런 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나름 이렇게 접목해서 가져가니까 새로운 거예요. 또.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사실 이제 작업들 보면 그런 이제 기법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는 어떤 이런 소재랑 이런 부분들은 전통적인 부분들하고는 좀 색다르게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편견일 수도 있어. 아, 동양화가 좀 캐캐 먹은 그림이다. 동양화 이런 거 그리면 안 돼. 이런 의식이 약간은 스며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대에 지금 살고 있는 작가는 재료만 다를 뿐이지 똑같지요. 다른 소재나 이런 것들은. 옛날에 제일 내가 좀 한심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림들은 뭐냐 그러면 꼭 전통적인 소재 있잖아요. 절에 단청을 그린다든지 이무라도 한복 입어야 되고 뭐 한옥 그려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거가 나타난다. 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 때 야, 그거 그리지 말고 너는 압구정동으로 가라. 거기 가서 소재를 찾아라 차라리. 그런 생각이 실생활에서. 나올 거다.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적인 게 말고 그러니까 지금 삶 속에 있는 어떤 부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작업도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로 어떤 그런 대상이 어떤 봤을 때 우리 일상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일 안 좋은 게요. 작가가 제일 정말 이렇게 그 금기시하는 거는 미리 정해놓고 가는 거 있죠. 자기가 그릴 거를 미리 정해놓고 가는 거. 이거 그려야지 하고 이렇게 실생활에서 이렇게 가다가 문득 뭘 봤는데 거기서 반짝한 게 있잖아요. 어떤 깨달음이 딱 튀어나올 때 진짜 좋은 작업이 나오고 그걸 형상화했을 때는 자기 스타일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납별 같은 경우는 제가 강진의 그 주작산 그 휴양림으로 이제 여행을 가서 우연히 새벽 한 3시쯤 깼는데 별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야, 저 별이 낮에 하늘에 저렇게 보이면 어떨까? 그러면 엉뚱한 이제 좀 생각을 해봤죠. 근사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그려보자. 처음에는 별을 보여드립니다라고 이제 했어요. 낮에 별 안 보이니까 내가 보여드리겠다. 낮에 별을 보여드리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했다가 나중에 낮별이 더 좋겠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뭐 근사하겠다 그 생각만 했지.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별을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것들, 뭐 깨달음이라든지 삶의 본질이라든지 그런 거. 근데 그게 빛에 의해서 현상에서 가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우리 삶의 것 네네. 그런 것들은. 네네. 그래서 그걸 한번 그리면 이야기가 되겠다. 그러면서 이 고양이나 애들이 어떤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보면은 가자뽕다리가 욕망에 대한 메타포인데 얘가 이것만 보고 있잖아. 아, 먹을 것만. 네. 별의 시선은 안 가 있어. 아, 휘황찬란하게 이게 별이 이렇게 떠 있는데도 거기 안 보고 온리 요 먹는 거 반짝반짝하고 요 가자뽕다리가 있죠. 근데 또 가자뽕다리는 이게 날아가는 가자뽕다리고 빈봉다리예요 이게. 욕망이란 게 이게 휙 지나가는 거고 잠깐이고 비어 있어요 사실은 허망한 건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 자화상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던 건데 96년도에 칼렌더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에.
그래서 내가 그래야 되겠다. 거기다가 이제 날짜 쓰고 유리에다가 그다음에 스케줄 쓰고 이렇게 해서 썼는데 한 달 써보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도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년 달력처럼. 예. 네. 그래서 제 자화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써봤죠. 달력으로. 근데 가장 제가 신체적으로 좀 멋있을 때 제가 24살 때 사진을 보고 그린 게 있거든요. 거기다 1년 써보니까 굉장한 어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그 신식 컴퍼니의 박명성 대표입니다. 네네. 이분 이제 그 젊었을 때 이걸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은 시간이고 요거는 스케줄들이고 근데 이 빛나던 시절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어느 한순간이죠. 딱. 네네.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얼굴이 없죠. 시간이 이제 실제 지났- 보면 이제 지났으니까. 음. 그러고 보면 이 얼굴과 이건 같다는 거죠. 시간 안에서 영원한 건 없다. 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 처음에 이제 그거 할 때 이렇게 쓰고 지우고 하다 보니까 예, 예. 아.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해야지 하고 그린 건 아니잖아요. 달력서부터 우연히 그렇게 하다가 일상의 어떤 거 구체적 사실에서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예. 하다가 어쨌든 그게 뭔가 맞다 떨어지는 그렇죠. 어떤 그런 부분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현대미술은 정서가 아니라 깨달음을 그리는 건데 그렇다고 정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허무함이 있잖아요. 정서가 또 멋있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예술은 이제 비유법이니까 그림에서는 이미지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지 하나는 어떤 이야기도 없죠. 이 사람 얼굴 이미지 하나, 글씨, 그다음에 여기 일상들 요 세 개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최소 2개 이상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미지를 구성한다. 근데 그 삶의 깨달음의 속성과 요 구성된 이미지의 속성이 딱 만났을 때, 잘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이것도 보면은 지금 미완성이지만 여기도 보면은 반사경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반사경에는 요 언근법이 적용된 풍경이 들어가고 이거는 동양화에서 이동 시점을 더 극대화한 역언근법. 언근법이 여기는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크죠. 밭들이. 좀 작아지고 더 작아지죠. 요런 어떤 스타일이 나온 거는 동양의 철학이죠. 자연 철학. 자연 안에서 이렇게 잘 그 순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양인의 어떤 그런 삶의 태도나 철학이 그림의 형식으로 나온 게 이동 시점이에요. 산소화에서. 그러면은 이 반사경은 뭐냐 그러면 되게 시골길 가다 보면 위험한 데 있잖아요. 길이 꺾인 데라든지 여기 있거든요. 속도를 줄여라는 의미예요. 고속도로 달릴 때는 길만 보호해야 되죠. 이 풍경이 안 들어줘.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현대인의 모습이야 그게. 그런데 시골 가서 이제 줄이거나 아니면 신호 걸렸을 때는 들어줘 옆에. 반상의 너의 풍경이 보이고 여기 약간 터널처럼도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그럼 너가 이 세계에 들어가는 수 있다 라는 의미의 사진 요거는. 그래서 이것도 이미지가 이동 시점으로 그려진 풍경과 여기 언근법이 적용된 반사경 2개 가지고 하죠. 나중에 완성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좀 더 깊은 얘기는 좀 앉아서 하면. 그럽시다. 선생님 좀 얼굴도 제가 한번 그려보고. 아, 네네.